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문턱을 높였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가지 규제 완화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임했던 걸 두고 국민 애환을 경험했다고 해 야당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에도 민주당은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자녀 백신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금감원 부국장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7월부터 편의점 같은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외부 노출 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4시간 영업 특성상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실내 조명을 밝게 한 편의점 업계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박 장관의 폭행 관련 영상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공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곳곳에 낙후된 지역을 신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LH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가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먼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서울 창신동 일대입니다.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승용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든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정비되긴 했지만 노후화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주거정비 지수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물 노후도가 70% 80% 되더라도 연면적 비율이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거정비 지수제는 연면적, 노후도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이 돼야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해 재개발 가능적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공공기획 개념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하는 등 재개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6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감 있고 실효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주변 지역의 주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선호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생각은 어떤 건지, 또 투기 방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선호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공공주도 재개발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국민들의 LH공사나 SH공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그분들의 지배 소유권을 LH에 넘기시겠습니까? 오늘 발표한 대책에서도 재개발 초기 단계인 구역 지정까지는 공공이 개입해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이후에는 민간 주도 재개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간 개발을 억제하고 공공주도 재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와는 차이가 큽니다.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선택이 신규 주택 공급의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투기 방지책은 오히려 정부보다 더 강수를 뒀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시점을 한 단계씩 앞당겼고 조합이 구역 지정을 신청한 날짜를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는 날로 못 박았습니다. 시장에선 환영하면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 여지가 많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이주로 인해서 전월세 대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하면 또다시 투기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제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듯이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한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가 5천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2조 원에 육박하면서 권력형 비리 논란까지 불거졌던 사건인데 김 후보자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해명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로 일했던 8개월 동안 국민의 애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8개월 동안의 변호사 생활이 국민 애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총 5건 수임했던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5천 명이 넘습니다.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두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해명도 논란이 됐습니다. 운영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 이런.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변론한 거예요.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도리어 수임 내역 자료를 제공한 서울 변협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제출해서 오픈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변호사의 권익이라든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 수사가 진행된 라임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엔 부인했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총장에 임명되면 관련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총장 후보자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컸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으로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까지 올라 있다는 게 대표적인 문제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김 후보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긴급 출금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재판이 정말 진행 중이고 저도 그 대상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 수사팀에서 윤 전 총장 배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님 배제 운운한 말은 없었습니다. 야당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위원 등에 거론된 친정권 인사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 연관성을 언급한 뒤 총장 추천위에서 꼴찌였던 김 후보자가 최종 지명된 것도 정권 수사를 막고 문 대통령 퇴임 이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사란 겁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서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친정부 검찰총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분 중에서는 가장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이렇게 공방이 뜨겁고 청문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상반된 평가표를 내놨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죠. 오늘 안에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까? 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간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 야당의 반발 속에 3명의 장관을 임명했던 만큼 오늘 처리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200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어떤 정관예우라 볼 수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청문특위 안팎에선 야당이 반대해도 결국은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예, 김 후보자의 아들 채용 관련 의혹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김 후보자 아들이 공공기관 취업 당시 부실한 자기소개서를 쓰고도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이라고 적어내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써서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아들에게 무관심한 아빠였다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평범한 가정의 지원자였다면 그런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논란 당사자가 관련 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 시절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추진했는데 정작 본인이 논란에 휩싸였다며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면담 보고서를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첫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 처리가 공수처의 앞길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오늘 새벽 1시쯤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취재진을 피해 출석한 이 검사는 어젯밤 10시쯤 조사를 마쳤지만 3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한 뒤 공수처 청사를 나갔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 등을 왜곡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검사는 조사에서 허위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현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면서 이첩을 했지만 검찰은 이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의 기소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영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 차관이 그냥 변호사인 줄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즉 봐줄 이유도 없었고 사건을 축소할 이유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때문이었다면 파장이 간단치 않을 듯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사흘 만인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택시기사 조사에 앞서 인터넷을 검색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서초경찰서장도 생활안전부서 보고를 통해 같은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상부 보고와 언론에는 이 같은 내용을 숨겼습니다. 서초경찰서 측은 지난해 12월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라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놓고 모르는 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거짓 해명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넘어가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안 보고 안 본 걸로 했게 이거. 검찰에다 똑같이 얘기해.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탁과 외압이 있었는지 내사 종결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요즘 시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세대죠. 지난주 저희는 2030 세대의 눈물 기획 보도를 통해 그 단면을 잠시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대한민국 미래의 통곡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고민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거 문제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33%가 이른바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주거 실태 현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달 학교 기숙사에서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나 하던 월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볕도 잘 안 드는 11제곱미터 고시원 생활을 취업할 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용돈의 6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취직 준비 빼고는 거의 다른 건 하지 못한다고. 취업에 성공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28살 이현주 씨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3만 원짜리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에서 벗어나려고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부동산에서 요즘 1억은 전세를 구하기에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청년 주거난 개선을 위해 도입된 청년 공공주택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호텔을 개조해 사용하다 보니 집 안에 개인용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고시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소음에 시달리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말한 좋은 집인가? 라는 의문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의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 공급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오늘 우리 결혼 출산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지만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 사회 붕괴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 공포의 한가운데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 다음 달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갑니다. 결혼 예약이 꾸준히 줄어온 데다 코로나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6월까지만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아요. 저희가 안 한다고요. 올 1분기 혼인 건수는 4만 8천 건. 1년 전보다 17.6%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20, 30대에겐 좁아진 취업문과 비싼 집값이 큰 장애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훨씬 많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뭐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자유롭게 즐기긴 어려우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도 올해 1분기 0.88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특히 서울은 0.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곳곳이 빈 요람입니다. 심하게 감소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 50%, 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산모 출산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출산은 이제 선택이라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육아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 확대가 겹친 탓입니다. 개인의 커리어를 쌓아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자녀를 출산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30조 원 넘게 썼지만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내 힘으로 결혼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며 몸부림치지만 그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든 곳이 주식시장이고 코인판입니다. 동시에 2030 세대 대출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2030 세대들이 지금 빚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네, 연령대별로 소득기준 부채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지난해 말 20, 30대 상승폭이 전년 대비 24%포인트에 육박해 40대 13%포인트, 50대 6%포인트를 크게 앞섰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지는 빚이 커졌다는 뜻이죠. 또 지난해 전체 신규 대출자의 58%, 전체 부채액의 55%를 2030 세대가 차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액수는 가구당 평균으로 잡히는데요. 20대는 3,479만 원, 30대는 1억 82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사상 최초로 이 1억 원도 돌파했습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담보 능력도 거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렸습니까?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이 20대 사이 급증했는데요. 그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 27%로 모든 연령대 중 1위는 물론 30대보다도 2배 높았습니다.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통해 빚을 지는 20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사실상 이렇게 빌린 돈 대부분을 투자를 했을 텐데 이게 잘못되면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2030 사이에선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큰데요. 한 30대 직장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4050 인생 선배들은 쉽게 돈 불렸지만 2030은 아무리 해도 집 하나 못 가진다며 규제를 쏟아내 기회조차 막아놓고서 2030들이 투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돈을 빌려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벼락거지란 말이 생겨난 것처럼 지금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길로 내모는. 앞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나 코인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금리가 혹시 오르게 되면 더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 전체 이자 부담이 12조 원 늘어날 걸로 한국은행은 추산하는데요. 현재 1억 82만 원을 5%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는 275만 원 정도인데요. 6%로 오를 경우 33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인 기성세대들이라면 몰라도 2030 세대들에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겠죠. 결국 이런 문제가 2030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출 시장에서 비중은 크되 사실상 가장 취약한 2030이 흔들릴 경우 이 파장은 경제 전체로 퍼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채가 이제 터지는 순간 굉장히 큰 리스크가 국가적으로도 시도되어 있죠. 금융회사 부실이나. 예, 정말 걱정인데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60세 이상 74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률이 60%에 그치자 정부가 접종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1차 접종 뒤 2주가 지나면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또 야외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황병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 준비가 한창인 서울의 한 경로당. 지난해 2월 폐쇄된 지 15개월 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한 어르신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도 못 오게 하죠. 자식들도 못 오게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애로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반가워하셔. 정부는 또 1차 접종자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고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교회 등 종교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특히 2차 접종자에겐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하게 되는 9월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1차 접종만 해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설명했지만 방역 완화 조치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방역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 접종 완료를 이제 모토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 사실은 스마트폰 앱이나 종이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자녀 백신 당일 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앱 하단의 샵탭에서 자녀 백신 페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최대 5곳의 병원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미화원이나 택배기사 같은 필수 노동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원 기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 수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이곳에서 청소 노동자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 곳곳을 쓸고 닦고 소독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사회 유지를 위해 일하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으로 앞서 돌봄 종사자 등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요청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질병청 내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6월에서 8월 사이 필수 노동자와 암 환자에 백신을 먼저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안한 고3 수험생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수정안에는 미국이 한국군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 55만 명분의 활용 방안도 포함됩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벌인 유흥시설 적발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동시다발로 유흥업소발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데요. 지자체들은 이 종사자 전수조사 명령을 내리지만 추적이 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흥업소발 감염 확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망치로 내려치고 뜯고 또 뜯고 죄송합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불법 영업 중인 유흥업소 단속 현장들. 여기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채 밀폐된 공간 안에 업소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죠. 불과 며칠 전 단속된 업소가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제 그제 단속됐는데 또 하냐? 양심 좀 있어야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7주 동안 적발된 유흥업소의 감염병법 위반은 전국적으로 492여 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유흥업소발 감염 확산이 특히 골칫거리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50명가량인 대구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이 199명. 시당국은 3,300여 곳에 달하는 관내 유흥시설 종사자에게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고 선별 진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있죠. 대전시도 노래방 종사자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면서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업소발 감염은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다니고 이용자들도 동선 공개를 꺼려 검사에 소극적이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종사자들이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지난 3월 말 부산에서 시작된 유흥업소 감염도 인근 지역까지 번지며 한 달여간
500여 명의 확진자를 쏟아냈죠. 최종적으로 확인한 확진자 수는 503명입니다. 이 503명은 부산에서 나온 확진자 외에도 타 지역 확진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쏟아지는 유흥업소발 검사로 고통받는 코로나 의료진은 이용자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유흥업소발 감염. 유흥업소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은 별도로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설명드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올 7월부터 편의점 같은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편의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데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일부러 실내 조명을 밝게 한 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개가 낀 듯 편의점 내부가 잘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차단된 느낌이랄까? 좀 그래요.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의점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야간 시간대에 알바생이나 점주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학생들이 이 담배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청소년도 또 밖에서 보이면은 호기심에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피우실 분들은 다 피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금지 규정은 흡연율을 낮춘다는 취지로 10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현실적이지 않다는 여론에 손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지적을 받자 올 7월부터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법규에 대한 좀 과도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좀 정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담배 광고는 편의점주들의 큰 부수입입니다. 광고 노출을 못하면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못 받습니다. 정부의 탁상 행정이 자영업자들을 힘겹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판매점마다 부르는 게 값일 때가 많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어기고 할인을 더 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는 통에 여전히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인액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을 2배로 높여서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소비자의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오현주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구입을 문의해봤습니다. 25만 할인 들어가요. 보통은 이 할인이 10만 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정에 따라서 그나마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매장에서 흥정하니 5만 원이 더 내려갑니다. 추가로 25만 원 더 해줄 수 있고. 30만 원 정도 해주세요. 갤럭시 S21에 8만 원대 요금제 경우 공시지원금은 45만 원, 추가 지원금은 6만 7,500원까지만 줄 수 있는데 20만 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 차별을 막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혜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대로라면 평균 4만 8천 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체감 효과에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기값도 막 기본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씩 하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은 금액이지 않나. 중소유통대리점들은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이 추가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원금을 낮출 거라며 반발합니다. 기존 공시지원금을 낮춰서 추가 지원금을 보존하라는 전략으로 선회하지 못하도록. 방통위는 관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50대 여성이 대형견 습격으로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고견을 현장에 데려가서 개의 귀소 본능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고견의 주인을 찾아보려는 건데요. 경찰은 사고견의 목줄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서 견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상자에 갇힌 대형견 한 마리가 트럭 위에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나흘 전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또돌이개입니다. 개의 귀소 본능을 이용해 견주를 찾기 위해 경찰이 사고 현장에 데려왔습니다. 경찰은 목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의 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어린 사람을 찾는 거죠. 목줄을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개의 목줄을 채운 채 사고 현장 일대를 1시간 동안 돌아봤지만 견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은 찾지 못했습니다.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으로 알려진 대형견은 포획 당시 길이가 150cm에 달할 정도로 몸짓은 컸지만 무게는 25kg에 불과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50대 여성의 팔을 물고 3분가량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견을 유기한 견주를 찾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금감원의 한 간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금융당국 간부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부국장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어제 퇴직했습니다. A씨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행선지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법무부 소속 검사가 업비트로 옮기려다 논란 끝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하루 매출이 최대 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건 이번이 처음. 금감원은 A씨가 맡았던 업무가 거래소 감독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금융당국 입장과는 엇갈리는 행보여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부 관련 그런 인력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혼선 내지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온라인에도 이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자금은 보호될 것이라며 지난달 발언도 투자자들이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딴 규제 움직임에 급락했던 가상화폐 시세는 오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인정해줬던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택 매물을 끌어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인데 시장에서는 그나마도 많지 않은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셋집을 보러 긴 줄을 선 사람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로 4년에서 8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쌌다고 합니다. 정부 출범 초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권장했던 당정이 기존 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없애다시피 하면서도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를 매길 때 임대주택은 제외해주는 종부세 합산 배제인데 이마저 없앤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극약 처방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본인들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꼴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도 정부 기대처럼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값싼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임대사업자 주택의 긍정적 효과까지 사라질 경우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시장 불안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를 함께 초대한 건 15개월 만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얻은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자리였는데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고 여야 대표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오늘 회동의 분위기를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중 첫째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대화 재개를 공개 요청한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백신 문제를 놓고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입니다. 야당 대표들이 백신 스와프 실패 등을 비판하자 여당 대표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스와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만나보니 소통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며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이 답변이 없거나 인식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박 장관의 폭행 관련 영상이 증거로 제시됐고 박 장관은 기소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앞서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을 했던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실 앞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박 장관은 머리를 만지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이 회의실 앞을 맡고 있던 야당 당직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벽으로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범계 피고인은 목과 어깨에 손이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목을 감싸안고 끌어내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판에서 동영상이 온전한 동영상인지 의문이라면서 가해자라는 저나 피해자라는 사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기소 절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장관이 법정에 나온 건 오늘이 세 번째인데 피고인들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해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언제쯤 정치 참여를 선언할지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초 퇴임 후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내오던 윤 전 총장이 다음 달 중에 직접 쓴 책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서전에는 본인의 철학과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긴다고 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고 정치 참여 선언이 여름 무더위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달 출간을 계획하고 있는 자서전 집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책에는 정치와 경제, 외교를 비롯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한 지인은 이미 출판사까지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출판 기념회와 같은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원로, 노동 경제 분야,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만나온 윤 전 총장은 최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까지 찾으며 미래 먹거리에까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통상 대선 주자의 책 출간은 정치 활동 선언으로 해석되지만 윤 전 총장은 내달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당장 정치에 뛰어들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야권의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경선 절차에 뛰어들 경우 너무 일찍 정치 공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해변가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어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염된 바다를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만든 작품이 바다 오염의 경종을 울립니다.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낚시꾼이 던진 바늘을 결국 낚시꾼이 무는 작품 자승자박입니다. 낚싯줄과 찌 등 낚시꾼들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디너 2011이란 작품은 접시 위에 고등어 배를 가르자 바다 쓰레기가 쏟아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서양화가 김정아 씨가 해변에서 주운 쓰레기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해양 오염 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알기 쉽게 관람객의 공감을 끌어냅니다. 심각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좀 버리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작 9시 46분 환경시계는 일상에서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14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바다 오염에 대한 김정아 작가의 관심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품을 구상하며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유리 조각 등 쓰레기를 줍는 것은 일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딱 보고 이 내용을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무심코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미래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강렬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Right now, the average age of this 52nd Parliament is 49 years old. 25살 뉴질랜드 녹색당 의원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 기성세대 의원들을 질타합니다. 야유가 쏟아지자 곧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Okay, Boomer. 알겠고요. 베이비 부머는 영어권 10대들이 잘난 척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던지는 야유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됐어요 꼰대 아저씨들쯤이겠죠. 꼰대는 영국 BBC가 선정한 오늘의 단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잔소리하고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나이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중년이라고 하면 묵직함, 원숙함, 느긋함, 지혜로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시인들도 45은 귀신이 와서 있는 것이 보이는 나이, 50살이 되니까 반쯤 귀신이 되어간다고 했죠. 중년이 돼 삶의 마루턱에 서면 세상사 이치가 훤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요즘의 중년, 특히 정치권의 중년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 50대 남성. 민주당이 의뢰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 나온 민주당 자신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성추행, 오만, 자만, 아나무인이 꼽혔습니다. 작년 총선 때만 해도 촛불 등대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역량 부족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지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에 빠진 50대 후반, 70대 꼰대 남성으로 비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당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지도 쇄신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리빌딩 불도저로 반전됐습니다.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도 이변이라면 이변이지만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조금 전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친 슈퍼블러드문이 떴습니다. 한껏 차올라 강력한 힘을 뿜어내면서 태양의 붉은 빛을 반사해 핏빛을 띠는 달.
지금 정치판을 향해 끓어오르는 민심이 바로 오늘 밤 보름달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십 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독단과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사의 섭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은 비록 지금의 여당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겁니다. 백성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은 이미 25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5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차면 기울건을 이었습니다. 붉은 빛을 띠는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 블러드문,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구름이 가득해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맑았던 미국 하와이에서는 관측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날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강수량은 적은 편인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도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